죽은 자들의 이름과 유산이 마침내 하나의 줄로 이어진다. 망령들의 시선이 진물을 감싸고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숨지 못한 채 자기 죄를 짊어져야 한다. 마지막 의뢰는 복수가 아니라 끝내 전해져야 할 진실이 된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우물 아래 봉씨를 정리하고 다시 위로 올라올 때 진무는 몸보다 그림자가 먼저 무거워진 것을 느꼈다. 품 안에는 명패와 부속패, 봉인공서 조각과 백철우의 검 조각, 이름 없는 무사들의 무덤에서 건져 올린 음판까지 들어있었다. 그 무게는 종이와 나무, 쇠붙이의 무게가 아니었다. 살아있을 때 끝내 제 손으로 지키지 못한 것들이 죽은 뒤에야 한 사람 품으로 다시 모여드는 무게였다. 뒤에서는 명석이 쇠사슬에서 풀린 몸을 간신히 가누며 올라오고 있었고 진혁과 소우는 아무 말 없이 앞뒤를 살폈다. 두 사람 얼굴에는 여전히 피와 먼지가 엉겨 있었으나 봉씨를 내려갈 때와는 확실히 달랐다. 그들은 이제 울룡의 하수로만 서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봉토 아래 묻힌 이름 없는 무사들의 무덤과 그 위에 줄지어 정리된 명패, 봉인 공서와 도둑맞은 유산의 실체를 눈으로 본 이상 더는 자기들이 무엇을 위해 칼을 들었는지 모른 척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그러나 진무는 그 둘을 믿지 않았다. 믿을 수 있는 자와 지금 잠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자는 다르다. 특히 오래 배신과 욕심 위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더 그랬다. 그는 검자루를 놓지 않은 채 우물 위 큰 석실로 돌아왔다. 석실 안은 잠시 전과 달리 고요했다. 위에서 내려왔던 추격자들은 대부분 물러났거나 바깥으로 빠져나간 모양이었다. 다만 그 고요가 안전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큰 싸움 직전의 정적과 닮아 있었다. 누군 돌벽과 수로 위 공기, 명패 선반과 뒤엉킨 문서들 위로 무엇인가가 천천히 모여드는 느낌이 들었다. 진무는 처음엔 그것이 자기 피로 때문이라 여겼다. 그러나 곧 아니란 것을 알았다. 우물 둘레부터였다. 담서에 혼이 서 있던 자리 너머로 아주 희미한 윤곽 하나가 더 떠올랐다. 야광묘 아래 공동에서 보았던 얼굴 절반이 무너진 중년 망령이었다. 그는 진무를 향해 잠시 고개를 들더니 이내 선반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다음으로 강가 젖은 망령이 자기 이름패가 있던 자리 근처에서 또렷해졌다. 그리고 봉실 아래 무덤에 묻혀있던 이름 없는 무사들 가운데 몇몇이 마치 흙냄새를 그대로 품은 채 우물둘레와 석실 가장자리로 하나둘 스며 나왔다. 처음에는 열도 안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수는 늘어났다. 하북표국 표두로 보이는 자, 허리춤에 창촉 조각을 달고 있는 자, 손에 장갑 한 짝만 끼고 있는 자, 목이 졸린 채 객잔에서 죽었던 주서, 감나무 아래 편지를 전해달라던 젊은 사내, 강가에서 마지막 얼굴을 본 젖은 사공, 백철우, 담서, 야광묘 공동에서 무덤 없이 쓸려 들어갔던 무사들까지 그들이 모두 우물 아래 큰 석실과 봉실 입구, 수로와 명패 선반 둘레에 조용히 모여들고 있었다. 명석이 그 광경을 보고 아주 낮게 숨을 삼켰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진무는 검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물었다. 무슨 뜻이지? 명석은 쉬고 또 쉬듯 말했다. 봉실 아래 묻힌 이름과 위 선반에 걸린 이름이 다시 이어지면 죽은 자들은 제 자리를 알아본다. 원래는 그러지 못하게 명패와 몸, 유산과 기록을 따로 흩어 놓았지. 그런데 내가 그걸 다시 한 줄로 묶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혼들이 모이는 거다. 자기들이 어디서 끊겼는지, 누가 자기 이름을 쥐고 있었는지, 무엇이 아직 돌아가지 못했는지 하나씩 알아보기 시작한 거다. 진혁이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그래서 울룡은 절대 이걸 한 곳에 모으지 않으려 했던 건가. 소운도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죽은 자 하나를 보는 것과 죽은 자들이 한 방향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앞의 것은 괴담으로 넘길 수 있지만 뒤의 것은 구조를 뜻한다. 누군가 억울하게 죽고 이름을 뺏기고 몸이 묻히고 유산이 흩어졌을 때 생기는 거대한 흐름. 울룡은 바로 그 흐름을 먹고 살아온 것이다. 진무는 천천히 둘레를 둘러보았다.
망령들은 떠들지 않았다. 비명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저마다 자기가 붙들고 있던 마지막 조각을 향해 서 있었다. 어떤 호는 자기 명패를 보고 있었고, 어떤 호는 무덤 아래 봉토가 있는 방향을 보고 있었다. 또 어떤 호는 백철우의 검 조각이나 담서의 비급이 든 품 쪽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의 원한이 아니라 수십의 끊어진 길들이 한 사람에게 다시 닿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때였다. 위쪽 저장고 방향에서 다시 발소리가 쏟아지듯 울렸다. 이번에는 수가 달랐다. 한둘이 아니었다. 적어도 열은 넘는다. 신중하게 내려오는 추격이 아니라 아예 월화장 전체 경계를 다시 조여오는 움직임이었다. 우물 위로도, 저장고 계단 위로도, 바깥 배수로 쪽으로도 누군가 퍼지고 있었다. 봉실이 털리고 명패와 유산 일부가 빠져나갔다는 것이 전달된 것이다. 소운이 낮게 욕설을 삼켰다. 이제 진짜 다 내려오겠군. 명석이 차갑게 말했다. 하유상이 쓰러졌으니 더 그렇지. 저놈들은 원래 중심 손 하나가 무너지면 남은 수를 한꺼번에 쏟아붓는다. 진무는 즉시 계산했다. 조인태와 살아남은 표두들, 정신이 무너진 둘은 이미 배수로 바깥으로 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직 명석과 진혁과 소운, 그리고 자신이 움직여야 한다. 무엇보다 품 안의 것들은 이제 더는 잃을 수 없다. 명패도, 부속패도, 백철우의 검 조각도, 봉인공서도, 그리고 저 망령들이 이렇게까지 모여든 이상, 이 석실과 봉실을 다시 저들 손에 넘기면 안 된다. 그 순간 담서가 갑자기 수로 쪽으로 몸을 틀었다. 이어서 야광묘 공동에서 봤던 얼굴, 절반이 무너진 망령도 그쪽으로 움직였다. 강가 젖은 망령은 우물길 계단 아래 어둠을 노려보았고, 주석은 저장고, 계단 방향을 향했다. 백철우는 아무 말 없이 진무 곁에 서서 아주 짧은 검로를 하나 그렸다가 곧장 입구 쪽을 가리켰다. 죽은 자들이 흩어져 각자 다른 길을 막고 있었다. 진무는 그 순간 그것을 알아차렸다. 이들은 단순히 몰려든 것이 아니다. 자기가 죽었던 자리, 자기가 붙들고 있던 길, 자기가 마지막으로 본 방향을 따라 각각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경비병 하나보다 이런 망령 셋넷의 시선이 더 쓸모 있을 수 있다. 누구는 저장고 계단을, 누구는 우물길을, 누구는 수로를, 누구는 바깥 배수로 방향을 보고 있었다. 마치 죽은 자들 전체가 하나의 그물처럼 월화장 지하 전체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었다. 망령의 군세, 진무의 머릿속을 그 말이 스쳤다. 그는 낮게 말했다. 좋다. 다들 제자리를 찾았군. 명석이 그 말을 듣고 잠깐 진무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놀람과 염려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조심해라. 죽은 자들의 도움은 분명 길이 되지만 거기 너무 깊이 발을 담그면 스스로도 어디까지가 내 판단인지 헷갈리게 된다. 유상이 하던 말과 닮아 있었다. 다만 명석의 말에는 조롱이 없었다. 진심 어린 경고였다. 진무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으나 지금은 멈출 수 없었다. 위에서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저장고 계단 쪽에서 셋, 우물 나선 길 아래에서 둘, 수로 건너 바깥 통로에서도 넷 정도. 적들은 한꺼번에 내려오고 있지만 아직 이 아래 구조를 완전히 장악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먼저 길을 끊어야 한다. 그는 곧장 명석에게 말했다. 봉실 안 감방 문 다 열 수 있나? 명석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바깥 걸쇠만 부수면 열린다. 하지만 다 풀어놓는다고 도움이 될 자는 많지 않다. 살아있든 죽었든 길만 막으면 된다. 소운이 진무를 흘겨보았다. 설마 망령들을 방패로 쓸 생각은 아니겠지. 진무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럴 생각이면 여기까지 안 왔다. 다만 죽은 자들이 어디서 저놈들 발을 묶을 수 있는지 알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이 끝나자 그는 봉실 입구 쪽으로 몸을 날렸다. 첫 번째 적이 좁은 통로를 꺾어 들어오는 순간 진무는 검으로 상대를 맞지 않았다. 대신 입구 바로 옆 감방문을 발로 차 걸쇠를 부쉈다. 문이 열리며 안에 쌓여있던 오래된 쇠사슬과 부러진 들것이
통로 쪽으로 쏟아졌다. 맨 앞 차가 발을 잘못 디디며 휘청했고 그 순간 백철우가 앞서 보여준 짧은 일검이 다시 떠올랐다. 진무의 칼끝이 짧게 번뜩여 선두의 손목을 꿰뚫듯 스쳤다. 뒤에 둘이 그 몸에 막히며 통로는 순식간에 병목이 되었다. 동시에 우물길 아래쪽에서는 강가 젖은 망령이 맴돌던 자리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추격자 하나가 마지막 계단을 잘못 밟더니 갑자기 몸을 크게 흔들었다. 발밑 돌판이 미끄러진 것이다. 젖은 이끼와 오래된 물기, 죽은 차가 계속 머물며 남긴 싸늘함이 겹친 자리였다. 놈이 균형을 잃는 사이 진혁의 긴 검이 정면에서 꽂혔다. 진혁도 스스로 놀란 듯 잠시 굳었으나 이미 늦었다. 피가 계단 아래로 흘러내렸다. 소우는 수로 쪽 적 둘을 막고 있었다. 원래 이런 좁은 자리에서는 쌍검이 빛난다. 그러나 지금 소은 손에는 한 자루뿐이었다. 그럼에도 움직임은 예리했다. 검 한 자루로 상대 칼을 비틀어 흘리고 몸을 낮춰 수로 가장자리로 몰아붙이는 식이었다. 그리고 그 뒤 야광묘 공동에서 따라온 망령 둘이 상대의 시야를 끈듯 낮게 움직이고 있었다. 산자는 직접 못 느끼더라도 이유 없는 서늘함과 눈앞에서 흐릿하게 흔들리는 그림자 앞에서는 본능이 잠깐 늦는다. 소우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명석은 감방문을 하나씩 열며 안쪽에 남은 자들을 끌어내고 있었다. 완전히 제정신인 자는 거의 없었지만 감방문들이 열리는 것만으로도 구조가 달라졌다. 봉실은 더는 울룡의 완벽한 관리 공간이 아니었다. 감금된 자들의 숨소리와 쇠사슬, 넘어지는 들것과 열리는 문들이 뒤섞이며 오히려 적들의 보법을 흐트러뜨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망령들이 더 또렷해졌다. 주석은 저장고 계단을 내려오는 적들 뒤를 맴돌며 2층 방에서 그랬듯 시선을 분산시켰고 감나무 아래 편지의 젊은 호는 수로 입구 쪽에서 개소 같은 자리를 가리켰다. 그 자리는 이전에 유상이 숨겨둔 철망 함정이 있던 곳과 비슷한 구조였다. 진무는 그걸 알아보고 발끝으로 돌을 걷어찼다. 얇은 철막이 솟구치며 돌진하던 적 둘의 정강이를 묶었다. 둘은 동시에 앞으로 고꾸라졌다. 죽은 자들은 싸우지 않았다. 그러나 어디에 함정이 있고 어디에 피가 말랐고 어느 계단이 미끄럽고 어느 통로가 막히는지를 알고 있었다. 자기들이 죽거나 갇히며 몸으로 익힌 지형을 이제 산자 하나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이다. 망령의 군세는 칼을 들지 않아도 충분히 전장을 바꾸고 있었다. 진무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며 검을 휘둘렀다. 한 수 한 수가 더 짧아졌다. 화려하게 적을 베기보다 망령들이 열어준 틈에 칼끝을 정확히 밀어넣는 쪽이 훨씬 효율적이었다. 백철우가 남긴 짧은 일검, 담서가 가리킨 시선, 젖은 망령이 짚은 미끄러운 계단, 주석이 흔드는 뒤통수의 빈틈, 그것들이 하나의 전법처럼 엮여갔다. 그러나 동시에 진무는 이상한 감각도 느꼈다. 누가 가리키지 않아도 다음 발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계단을 밟아야 적의 중심이 무너지는지, 어느 감방문을 열면 통로가 막히는지 생각보다 먼저 몸이 움직였다. 처음에는 감각이 살아나는 것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몇 차례가 지나자 그것이 단순한 익숙함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자기 판단과 죽은 자들의 방향감이 한데 겹치기 시작한 것이다. 명석의 경고가 떠올랐다. 너무 깊이 발을 담그면 어디까지가 내 판단인지 흐려진다. 그때 진무의 칼끝이 한 추격자의 목 바로 앞에서 멈췄다. 분명 베어야 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담서가 뒤쪽 상자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보였다. 진무의 몸은 칼을 멈추고 그 상자 쪽으로 반걸음 움직였다. 그리고 그 바람에 방금 추격자는 간신히 목숨을 건진 채 뒤로 굴러 빠졌다. 상자 안에는 봉인 공서에 남은 조각 하나가 있었다. 분명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진무는 아주 짧게 서늘해졌다. 방금 자신은 적을 끊지 않고 죽은 자가 가리킨 물건을 먼저 택했다. 그것이 옳은 판단인지 아닌지 찰나에는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 틈에 적 하나의 칼이 외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옷이 찢기며 뜨거운 통증이 번졌다.
소운이 곧장 그 상대를 베어 넘기며 소리쳤다. 정신 차려라. 넌 아직 살아있는 쪽이다. 그 한마디가 진무를 날카롭게 깨웠다. 그는 곧바로 호흡을 가라앉혔다. 맞다. 죽은 자들의 길이 아무리 정확해도 지금 이 순간 몸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자신이다. 망령은 방향을 보여줄 뿐 선택의 끝을 대신해 주진 않는다. 그걸 잊는 순간 저 쇠사슬에 묶인 존재처럼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 진무는 짧게 피를 훔치고 다시 검을 세웠다. 이후 움직임은 더 차분해졌다. 망령들이 가리키는 자리와 자기 판단 사이를 한 번씩 더 확인했다. 그 결과 싸움도 달라졌다. 죽은 자들의 도움에 기대돼 먹히지는 않는 칼.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했다. 봉실 입구 쪽 마지막 적 둘이 쓰러졌을 무렵 위쪽 통로에서는 더 이상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저장고와 우물길 양쪽 모두 한 차례 밀려들다 물러난 모양이었다. 아마 하유상이 쓰러지고 아래 구조가 예상보다 더 뒤집혔다는 신호가 위까지 올라갔을 것이다. 울룡도 여기서 병력을 더 쏟아붓는 대신 일단 장원 위쪽 정리부터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요가 다시 내려앉았다. 이번 고요는 싸움 전과 달랐다. 눅눅한 돌벽 사이, 물길 위, 명패 선반 앞, 봉실 입구와 우물 계단 둘레에 망령들이 여전히 서 있었다. 그러나 처음처럼 각기 흩어진 혼들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처럼 느껴졌다. 자기 이름과 유산, 무덤과 기록을 따라 모여든 죽은 자들이 지금 이 월화장 지하를 조용히 메우고 있는 것이다. 망령의 군세였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이미 압도적이었다. 명석이 지친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오래 봤다. 이렇게까지 한자리에 모이는 건 처음이다. 진혁은 벽에 기대 선 채 그 광경을 보며 얼굴을 굳혔다. 우리가 정말 이런 걸 밥처럼 다뤘던 건가? 소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바닥의 피와 명패 선반, 봉실 쪽 어둠을 차례로 보다가 아주 낮게 말했다. 이제 울룡도 알겠지. 더는 여기 묻어둘 수 없다는 걸. 진무는 품 안에 봉인 공서 조각과 명패들을 다시 정리해 넣었다. 상처는 욱신거렸지만 아직 걷는데 문제는 없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는 점이었다. 월화장 지하는 한번 뒤집혔다. 죽은 자들이 모여들고 이름과 유산이 다시 이어지고 원한을 먹던 손은 쓰러졌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은 아니다. 위쪽 장원에는 아직 울룡에 남은 줄이 있고 밖으로 이미 빠져나간 부속 패 하나와 윗선 기록도 있다. 무엇보다 이 죽은 자들의 군세를 여기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다. 이 흐름을 밖으로 가져가 거짓 제사와 실종과 도둑맞은 유산의 진실 전체로 이어야 한다. 진무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위로 올라간다. 장원을 비우기 전에 살아있는 자들부터 더 빼내고 이름이 돌아갈 길을 열어야 한다. 그 말의 담선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백철우는 허리에 빈자리를 한 번 더 짚었다. 젖은 망령은 자기 이름패가 든 품 쪽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시선들에는 더 이상 처음의 다급함만이 남아있지 않았다. 끝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길이 열렸다는 걸 아는 자들의 눈이었다. 망령의 군세는 이제 진무를 둘러싼 짐이 아니라 그와 함께 밖으로 나가야 할 증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진무는 안다. 이제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한두 망령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수없이 지워진 이름들이 왜 지워졌는지, 누가 그 죽음을 먹고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낼지를 끝까지 밝히는 일이다. 월화장 지하에서 모인 죽은 자들의 침묵은 바로 그 길을 가리키고 있었다. 월화장 지하를 떠나기 전 진무는 마지막으로 우물둘레를 한 번 더 돌아보았다. 방금 전까지 검과 피, 쇠사슬과 발소리가 뒤엉키던 자리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는 비어있는 정적이 아니었다. 명패 선반과 봉실 입구, 수로 가장자리와 감방 앞, 봉토를 덮은 돌판 위까지 곳곳에 망령들이 서 있었다. 흩어진 혼들이 아니라 한 곳을 향해 모인 시선들이었다.
담서는 비급이 들린 품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백철우는 검, 조각과 부속 패가 겹친 자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가에서 따라온 젖은 망령은 자기 이름이 돌아갈 길이 열린 것을 알고 있는 듯 이전보다 훨씬 잠잠한 얼굴이었다. 야광묘 공동에서 따라온 이름 없는 무사들까지 수로 위 그림자처럼 늘어서 있었다.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이미 요구이자 증언이었다. 명석이 낮게 말했다. 지금이 경계다. 더 늦기 전에 밖으로 나가야 한다. 위에서 다시 정비하면 이 지하는 오래 못 버틴다. 진무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발을 떼지 않았다. 무언가가 아직 남아 있었다. 아니, 누군가가 아직 말을 끝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 기색은 담서에게서 먼저 느껴졌다. 지금껏 담서는 필요할 때 방향을 가리키고 비급과 기로, 우물 아래로 이어진 길을 짚어주는 데 그쳤다. 다른 망령들보다 또렷하고 강한 혼이었으나 오히려 그 또렷함 때문에 끝까지 자기 뜻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그는 우물둘레를 떠나지 않은 채 진무와 품 안의 비급, 그리고 명석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미련이 끝나지 않은 자의 얼굴이었다. 진무는 조용히 물었다. 아직 남았군. 담서의 형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봉실 입구 안쪽 어디선가 아주 낮은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스쳤다. 다른 망령들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늙은 혼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노인이었다. 살아있을 적 70에 가까웠을 얼굴이었다. 긴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고 도포는 오래전 무너진 절집 장로 복식과도 문파 원로 복식과도 어딘가 닮아 있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눈이었다. 죽은 자인데도 눈빛이 너무 선명했다. 원한에 날이 선 망령이라기보다 너무 오래 한 가지 뜻만 붙든 끝에 자기 혼 전체가 그 뜻으로 굳어버린 자의 눈이었다. 명석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거의 숨이 멎을 듯 굳었다. 사수. 한 마디였다. 사숙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면 저 호는 허량과 명석보다 윗대의 인물이다. 청화문이 무너지기 전부터 유산과 봉인을 직접 다루던 세대. 담서가 끝까지 끌고 온 마지막 끝자락일 가능성이 컸다. 노인의 망령은 명석을 잠깐 보더니 이내 진무에게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죽은 자가 산 자에게 보이는 예는 흔치 않다. 그 한 번의 움직임만으로도 무게를 알 수 있었다. 진무는 저절로 검자루에서 손을 뗐다. 노인의 입술이 달싹였다. 처음에는 소리가 흐렸으나 곧 바람을 긁는 듯한 쉰 음성이 또렷해졌다. 마지막까지 오는 자가 있을 줄은 알았다. 다만 내가 그리 젊을 줄은 몰랐구나. 진무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지? 노인의 눈빛이 담서 쪽으로 잠깐 흘렀다. 청화문의 마지막 원로 가운데 하나였고 봉인 공서를 묶는 자리에 있었던 자다. 살아있을 저 이름은 오래전에 필요 없어졌다. 이제는 남은 뜻만이 이름이다. 명석이 거칠게 숨을 삼켰다. 사수께서 여기 계셨단 말입니까? 그런데 왜 이제야? 노인은 씁쓸한 웃음 비슷한 것을 띄었다. 살아있는 자들 앞에 쉽게 나설 만큼 가벼운 듯이면 진즉 흩어졌겠지. 내가 나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있는 줄이 마침내 다시 한데 모였을 뿐이다. 그 말은 봉실과 우물 아래, 봉토와 명패, 검과 비급, 부속패와 공서가 다시 이어진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말하고 있었다. 죽은 자의 혼은 저절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끊어진 조각들이 다시 맞물리자 비로소 모습을 허락한 것이다. 담서는 노인 앞에 조용히 섰다. 처음 길가에서 죽어 떠돌던 망령일 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거기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훨씬 더 깊은 죄책감과 집념이 섞여 있었다. 살아있을 때 끝내 다 하지 못한 일을 죽어서도 놓지 못한 제자의 얼굴이었다. 노인의 망령이 담서를 바라보며 아주 낮게 말했다. 수고했다. 그 한마디에 담서의 형체가 크게 흔들렸다. 죽은 자가 죽은 자에게 하는 위로는 살아있는 말보다 더 무겁다. 담서는 바로 그 말을 듣기 위해 혹은 그 말을 전하기 위해 여기까지 남아 있었는지도 모른다.
진무는 그들을 보며 조용히 물었다. 마지막 의뢰가 있나? 노인의 시선이 다시 진무에게 돌아왔다. 있다. 짧고 분명했다. 명석은 얼굴이 굳어졌다. 소음과 진역도 말없이 숨을 죽였다. 봉실과 우물 아래를 뒤집고 명패를 챙기고 살아있는 자들을 빼내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벅찬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의뢰라니. 그 말이 뜻하는 바는 분명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이다. 노인은 천천히 손을 들어 진무 품 쪽을 가리켰다. 비급과 봉인공서, 부속패와 백철우 검 안에 동판이 들어있는 자리였다. 그것들을 밖으로 가져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남은 줄을 잇고 끊어야 할 줄을 끊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오늘 밤 이곳을 비운다 해도 내일 다른 우물 아래에서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진무는 더 묻지 않았다. 노인의 다음 말이 무엇일지 이미 짐작이 갔기 때문이다. 역시 그 말이 나왔다. 울룡의 윗줄을 끊어라. 봉인 공서를 훔쳐간 손, 부속패 하나를 들고 달아난 자들, 거짓 제사와 실종 정리 뒤에서 이름을 거래하던 손들, 그중 맨 위에 닿아있는 줄이 아직 살아있다. 그 줄이 끊기지 않으면 청화문이든 표국이든 이름 없는 무사들이든 끝내 다시 누군가의 장부로 정리될 것이다. 소운이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결국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건가? 노인의 망령은 차갑게 답했다. 여기까지 와서 거길 피하면 내 놈들은 다시 같은 구덩이를 팔 뿐이다. 진혁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 움직임은 후회라기보다 더는 부정할 수 없다는 인정에 가까웠다. 명석이 힘겹게 물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노인은 곧장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진무를 똑바로 보았다. 내가 먼저 선택해야 한다. 죽은 자들의 부탁을 끝까지 들어줄지, 여기까지 얻은 것만 들고 산 자의 세상으로 돌아갈지. 그 물음은 의외로 단순했고 그래서 더 무거웠다. 진무는 지금도 충분히 물러날 수 있다. 조인태와 표두들을 살려냈고 명패와 증거를 손에 넣었고 울룡의 주요 거점을 뒤집었다. 이 정도만 밖으로 들고 나가도 강호는 한동안 뒤집힐 것이다. 그러나 저 마지막 줄을 끊지 못하면 결국 누군가가 다시 정리하고 다시 묻고 다시 이름을 빼앗을 것이다. 노인은 다시 입을 열었다. 마지막 의뢰는 복수가 아니다. 제자 한둘, 문파 하나의 원한으로 끝낼 일도 아니다. 도둑맞은 유산을 원래 자리로 돌리고 이름 없는 무사들의 이름을 다시 세상 위로 올리고 산 자가 죽은 자를 먹고 살지 못하게 줄을 끊는 것. 그것이 마지막이다. 그 말이 끝나자 우물 아래 큰 석실과 봉실 둘레에 모여있던 망령들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거센 떨림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린 말 하나가 마침내 입 밖에 나왔을 때 생기는 낮은 울림에 가까웠다. 감나무 아래 편지 젊은 혼, 주석, 젖은 사공, 야광묘의 이름 없는 무사들, 강가에 버려졌던 표두들, 담서와 백철우까지 모두가 같은 뜻을 듣고 있는 듯했다. 진무는 그 침묵을 받아내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안에서도 피로와 통증, 망령들이 남긴 수많은 방향 감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유상이 했던 말도 떠올랐다. 죽은 자들의 소리를 너무 오래 듣다 보면 어느 마음이 내 것인지 흐려질 수 있다고. 맞는 말이다. 방금 전 싸움에서도 그는 잠시 그 경계에서 흔들렸다. 망령이 가리킨 상자를 먼저 택하다 칼을 맞았다. 하지만 지금 이 의뢰는 망령에게 끌려가는 느낌과는 달랐다. 오히려 더 분명했다. 누군가의 복수 하나를 대신해 주는 일이 아니다. 죽은 자들이 저마다 한 조각씩 붙들고 있던 것을 하나의 끝으로 이어주는 일. 그리고 그 끝은 산 자들 세계의 방식으로만은 도달할 수 없는 자리다. 그렇다고 망령에 완전히 몸을 맡겨도 안 된다. 결국 선택하고 칼을 들고 길을 정하는 것은 자신이어야 한다. 진무는 눈을 뜨고 말했다. 찬다. 짧았다. 그러나 봉실 공기가 그 한마디에 미세하게 울렸다. 노인의 망령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움직임은 안도와 같았고 동시에 부탁을 맡긴 차의 마지막 매듭과도 같았다. 좋다.
그럼 듣거라. 노인은 수로 넘어 어둠, 우물 위, 그리고 월화장 바깥 어딘가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울룡의 윗줄은 두 갈래다. 하나는 이름을 거래하는 세가와 표국에 살아있는 손들, 다른 하나는 봉인공서와 계승표를 쥐고 문파들의 유산을 관리하는 그림자들이다. 지금까지 내가 끄는 것은 아래 손뿐이다. 윗줄은 이미 월화장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 부속패 하나를 들고 봉인공서의 절반과 장로 명단 일부를 가지고 북서쪽 복림진으로 움직일 것이다. 복림진, 처음 듣는 지명이었으나 지금까지의 단서와 연결되는 소리였다. 진무는 바로 물었다. 언제 움직이지? 이미 움직였거나 해 뜨기 전 마지막 인계를 기다리고 있겠지. 월화장이 이렇게 뒤집혔으니 더 머물 이유는 없다. 명석이 이를 악물었다. 복림진이면 옛 무기 상단과 몇몇 세가 잔당이 얽힌 곳입니다. 그쪽이면 이름과 유산을 현물처럼 바꾸기 좋지요. 소운도 낮게 덧붙였다. 울룡 윗줄이 직접 얼굴을 드러내는 자리 가운데 하나다. 진혁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부속 패둘이 모이면 공서 나머지 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승표의 끝도 이어집니다. 저들이 그걸 손에 넣으면 청화문만이 아니라 다른 문파 이름까지 자기들 입맛대로 정리할 겁니다. 노인의 망령은 진혁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마지막 의뢰가 필요한 거다. 내 놈들이 망친 줄을 이제라도 끊을 수 있으면 끊어라. 진혁은 더는 변명하지 않았다. 진무는 품 안의 부속 패와 동판, 봉인공서 조각을 다시 만졌다. 이제 방향은 분명하다. 월화장을 비워 명패와 생존자를 안전하게 내보낸 뒤 복림진으로 가야 한다. 마지막 줄을 끊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은 다시 뒤엉킨다. 그때 담서가 천천히 진무 앞에 섰다. 다른 망령들보다 더 또렷하고 더 사람에 가까운 얼굴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기 가슴을 짚은 뒤 진무에게 손을 내밀었다. 닿지 않는 손이었다. 그러나 뜻은 분명했다. 이제 자기 한 사람의 부탁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진무는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알고 있다. 너 하나만의 일이 아니지. 담서는 그 말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안도라기보다 오래 붙들고 있던 짐이 이제야 자기 손을 조금 벗어난 사람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노인의 망령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밖으로 나가면 해가 바뀌기 전에 이름부터 돌려보내라. 무덤 없는 자들은 이름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 다음 살아있는 자를 살리고 마지막에 윗줄을 끊어라. 순서를 바꾸면 다시 틀어진다. 진무는 그 말을 머릿속에 깊이 새겼다. 이름, 생존자, 윗줄. 하나라도 놓치면 마지막 의뢰는 반쯤 실패한다. 봉실 바깥에서는 다시 바람 소리가 미세하게 울렸다. 아마 위쪽 장원에도 새벽 기운이 닿기 시작한 모양이다. 더 늦으면 월화장 바깥을 빠져나가는 것도 어려워진다. 진무는 검을 다시 쥐고 몸을 돌렸다. 이제 나간다. 노인의 망령은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아주 깊게 고개를 숙였다. 죽은 자가 마지막 부탁을 맡긴 뒤 보이는 예였다. 그리고 그 움직임과 함께 봉실과 큰 석실 둘레에 모여있던 망령들의 형체가 아주 미세하게 정돈되기 시작했다. 흩어지진 않았지만 더는 제각각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의 뜻이 생긴 자들의 고요였다. 마지막 의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그러나 진무는 안다. 이제 이 길은 더는 혼자 더듬어가는 길이 아니다. 죽은 자들이 붙들던 마지막 조각들이 모두 한 뜻 아래 묶였고 그 뜻은 복림진과 울룡의 윗줄을 향하고 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그 길을 끝까지 걷는 것뿐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명석과 진혁, 소운을 차례로 보았다. 살아있는 자들도 이제 선택해야 할 때였다. 그리고 월화장 우물 아래 죽은 자들의 마지막 의뢰는 그렇게 산자의 발걸음 속으로 넘겨졌다. 월화장 지하를 빠져나올 때 동은 이미 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우물 위로 올라오는 공기는 밤새 갇혀있던 누군 냄새와 다르게 차갑고 날카로웠다. 진무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발이 늦어진다. 늦어진 발은 늘 더 많은 죽음을 남긴다.
지금은 명패와 부속패, 봉인공서 조각과 백철우의 검 조각, 이름 없는 무사들의 은판과 하북표국의 패들을 모두 품은 채 월화장을 벗어나는 것이 먼저였다. 명석은 기력은 바닥났으나 눈은 여전히 선명했다. 조인태와 표두들이 숲 아래로 빠졌다면 이제 합류만 남았다고 했고, 진혁과 소우는 끝내 아무 말 없이 뒤를 따랐다. 둘 다 봉실과 봉토를 본 뒤부터는 전처럼 가벼이 혀를 놀리지 못했다. 죽은 자들의 이름이 선반 위에 따로 걸리고 몸은 봉토 아래 따로 묻히고 유산은 다시 장부로 갈라져 거래되는 광경을 눈으로 본 이상 그동안 자기들이 한 일이 단순한 배신이나 실수쯤으로 부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숲 아래 배수로 출구에 닿았을 때 조인태 일행은 아직 거기 있었다. 언덕 그늘 아래에 몸을 낮춘 채 숨을 죽이고 있었고, 정신이 무너졌던 둘은 젖은 이끼 위에 기대어 겨우 숨만 붙이고 있었다. 표두 하나는 진무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거의 무너질 듯 주저앉았다. 끝내 누군가 돌아오리라 믿지 못한 얼굴이었다. 조인태가 힘겹게 일어서며 물었다. 다 끝났나? 진무는 짧게 답했다. 끝난 건 아니다. 다만 이제 끌고 갈 것은 챙겼다. 조인태는 그 대답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적어도 포기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차렸다. 그는 진무 품 쪽을 보았다. 거기에는 자기 표국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고 돌아오지 못한 표행의 흔적이 있었으며 지금껏 아무도 제대로 찾지 못했던 죽음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다. 명석은 언덕 아래 바위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그러다 아주 낮게 말했다. 먼저 이름부터 돌려보내야 한다. 노원로의 마지막 당부와 같은 말이었다. 이름, 생존자, 윗줄. 순서를 바꾸면 다시 틀어진다. 복림진으로 가기 전 최소한 지금 손에 들어온 이름들과 돌아오지 못한 표국 사람들의 흔적을 살아있는 자들 손에 넘겨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죽은 자들이 마지막 의뢰로 분명히 짚은 첫걸음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월화장이 뒤집혔고 하유상이 쓰러졌으며 울룡 윗줄은 이미 복림진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여기서 오래 머물면 추격은 다시 붙고 복림진까지 닿기도 전의 흔적을 끊길 수 있다. 진무는 아주 짧게 생각한 뒤 결정을 내렸다. 명패 가운데 먼저 돌려보낼 이름들을 추린다. 조인태, 너는 표국 쪽 이름과 표행 인원부터 확인해라. 명서, 청화문 쪽은 내가 가른다. 살아있는 자들은 숲을 빠져나가면 바로 남쪽 작은 절터로 옮긴다. 반 시즌 안에 끝낸다. 조인태는 군더더기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명석 또한 힘겹게 몸을 세웠다. 늙고 상한 몸이었으나 적어도 지금만큼은 손을 떨지 않았다. 자기 문파의 마지막 줄을 다시 손에 쥘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진혁과 소우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진무는 일부러 둘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너의 목도 있다. 도망칠 생각이면 지금 해라. 대신 다시 잡히면 봉토 아래로 직행이다. 남아있겠다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양쪽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해라. 소운이 쓴 웃음을 흘렸다. 이쯤 와서 달아나면 더 비겁하겠지. 진혁은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침내 낮게 말했다. 청화문 이름은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적어도 틀리지 않게. 그 말은 너무 늦었고 그래서 더 씁쓸했다. 하지만 늦은 죄값도 죄값이다. 살아있는 자가 갚아야 할 죄란 대개 그렇게 시작한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다. 다만 그 뒤에 남은 것을 누가 책임지고 짊어질 것인지가 달라질 뿐이다. 언덕 아래에는 곧 작은 작업장이 만들어졌다. 조인태는 하북표국 패와 명패들을 하나씩 받아 손끝으로 문양과 글씨를 확인했다. 손이 떨릴 때마다 그는 아주 짧게 눈을 감았다가 떴다. 서문강, 박두상, 유기현, 이름이 흐려진 둘. 그 하나하나를 확인할 때마다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표국 총표두였다. 살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이름이 원래는 자기 손으로 관리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우물 아래 명패 선반에서 되찾고 있다. 그 사실이 어떤 칼보다 깊게 들어오는 듯했다.
명석은 청화문 쪽 명패와 기록을 따로 골랐다. 담서에 이름이 적힌 패를 손에 쥔 순간 그는 아주 천천히 그 글자를 문질렀다. 허량, 담서, 외문 제자 둘, 계승에서 밀려난 장로 하나, 기록으로만 남은 사부 도현의 이름까지 잊힌 줄 알았던 이름들이 다시 햇빛 아래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 옆에서 진혁은 말없이 서 있었다. 명석이 내미는 이름 하나하나를 확인할 때마다 그의 얼굴은 조금씩 창백해졌다. 자기가 팔아넘긴 줄들이 결국 누구의 이름과 이어져 있었는지 이제는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어진 것이다. 소우는 처음에는 거리를 두고 섰으나 표국 쪽 이름 정리가 끝날 무렵 갑자기 진무에게 다가왔다. 말할 게 있다. 진무는 그를 보되 대답은 짧게 했다. 말해라. 소우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낮게 말했다. 복림진까지 가면 단순히 윗줄만 상대하면 끝나지 않는다. 부속 패 하나와 공서 절반을 가진 자들은 자기 죄를 직접 피 흘리며 막지 않는다. 늘 다른 산자들을 먼저 앞세우지. 세가 잔당, 상단 무사, 돈 받고 움직이는 검객들. 겉으로는 다 남의 싸움 같게 만든다. 그건 이미 예상한 일이다. 아니, 그보다 더 더럽다. 놈들은 유족과 생존자까지 들먹일 거다. 이름을 돌려주겠다는 말과 죽은 자를 완전히 묻어주겠다는 말을 미끼로 사람들을 흔든다. 넌 죽은 자의 부탁을 따라 움직이지만 저놈들은 산 자의 두려움을 더 잘 안다. 진무는 그 말을 잠시 곱씹었다. 맞는 말이었다. 울룡 윗줄이 지금까지 버틴 이유는 단순히 칼이 세서가 아니다. 죽은 자의 이름과 유산을 움켜쥐고 산 자들을 흔드는 방식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복림진으로 가는 길 끝에는 단순한 결전이 아니라 누가 어떤 죄를 끌어안고 어떤 핑계로 버티는지를 가르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때 조인태가 낮은 목소리로 진무를 불렀다. 여기 봐라. 진무가 다가가자 조인태는 명패 몇 개와 표행의뢰서 조각을 나란히 보여주었다. 하북표국 제3표행대 명단과 되찾은 명패 이름들이 서로 맞물리고 있었다. 19 가운데 지금 이름이 확인된 것은 12. 강가에서 시신으로 돌아온 자 2. 봉토 아래 묻힌 것으로 확인된 자 3. 생존자 4. 아직 행방이 모호한 자 3. 적어도 절반 이상은 실종이 아니라 분명한 사건으로 다시 기록될 수 있다. 조인태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또렷했다. 이걸 들고 가면 표국도 더는 산적 탐만 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다. 죄값이었다. 총표두로서 살아남은 자가 자기 표국의 치부와 실패를 세상 앞에 꺼내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야 돌아오지 못한 자들의 이름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명석도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청화문 쪽 기록을 접으며 말했다. 나 역시 숨을 곳은 없다. 청화문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누가 어떻게 줄을 팔아넘겼는지, 내가 왜 끝내 막지 못했는지 다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사숙 말씀대로 마지막 줄이 이어진다. 진혁이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떴다. 그럼 나도 숨어선 안 되겠군. 명석은 그를 똑바로 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냉정이 있었다. 숨는다고 죄가 줄진 않는다. 다만 내가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느냐에 따라 죽어서도 이름 없이 묻힐지 아닐지가 달라질 뿐이다. 그 말은 진혁뿐 아니라 소은에게도 닿았다. 둘은 서로를 잠시 보았다. 오랫동안 사형제로 엉킨 원망과 비교, 배신과 욕심이 그 눈길에 다 들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를 죽일 자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살아있는 자로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갚아야 하는지 정해야 하는 자리였다. 소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난 복림진까지 간다. 거기서 윗줄이 누군지, 누가 부속패를 들고 움직였는지, 누가 하유상 뒤에 있었는지 다 말하겠다. 진혁은 한 박자 늦게 말했다. 나도 간다. 내가 모른 척한 줄, 내가 열어준 길도 직접 닫겠다. 진무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다. 다만 지금 필요한 것은 완전한 신뢰가 아니라 끝까지 도망치지 못하게 묶어두는 방향이다. 산 자가 갚아야 할 죄는 대개 피 한 번 흘린다고 끝나지 않는다. 자기가 외면한 이름을 다시 불러야 하고 자기가 잘라낸 줄을 다시 잇거나 직접 끊어야 한다.
그 길을 끝까지 걷게 만드는 편이 더 나은 벌일 수 있다. 언덕 위 나무들 사이로 해가 조금 더 올라왔다. 밤새 누웠던 숲 공기가 천천히 마르기 시작했고 먼 데서 새가 한번 물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우물 아래와 봉실, 봉토와 명패 선반 사이에 오래 갇혀 있다가 바깥 공기로 나온 탓일 것이다. 진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때 담서의 혼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다른 망령들이 거리를 두고 서 있는 것과 달리 그는 진무 바로 앞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조용히, 정말로 조용히 자기 가슴을 짚었다가 이어 명석과 진혁, 소운, 조인태와 생존자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진무는 그 뜻을 읽었다. 이제부터는 죽은 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담서 하나의 복수나 청화문 하나의 유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살아남은 표국의 총표도, 끝내 책임을 져야 하는 장로, 죄를 인정해야 하는 배신자들, 이름을 돌려받아야 하는 유족들, 이제는 산 자가 자기 몫을 해야 한다. 죽은 자들은 여기까지 끌고 왔고 마지막 줄은 결국 산 자가 갚아야 한다. 진무는 아주 낮게 말했다. 알고 있다. 여기부터는 너희만의 원한으로 못 끝내지. 담서는 그 말에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숙였다. 명석이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죽은 자는 길을 가리킬 뿐 끝내 걷는 건 살아있는 자다. 옛 장로들이 봉인을 만든 이유도 그거였다. 죽은 자의 이름에만 기대면 결국 또 다른 괴물이 되니까. 유상이 했던 말, 명석의 경고, 그리고 지금 담서의 움직임까지 모두 하나로 이어졌다. 원하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길을 끝내 사람의 발로 걷지 못하면 어느 순간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흐려진다. 그렇게 되면 죄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한을 이어받아 또 다른 먹이가 된다. 진무는 품 안의 명패와 공서 조각을 다시 정리했다. 복림진으로 간다. 그 전에 생존자와 명패를 남쪽 절터로 보내고 표국과 유족들 쪽으로 가장 먼저 닿을 사람부터 정한다. 조인태, 내가 표국으로 돌아가 이름을 직접 불러라. 명서, 청화문 쪽 남은 줄은 내가 열어라. 진혁, 소운, 너희 둘은 복림진까지 나와 함께 간다. 거기서 입 다물 생각이면 여기서 끝내버린다. 세 사람 모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움직임의 무게는 제각각 달랐으나 적어도 지금은 물러설 수 없다는 뜻만큼은 같았다. 조인태는 품에 넣은 표국 패드를 한 번 더 눌러 확인했다. 눈빛은 지쳐 있었으나 더는 비어 있지 않았다. 돌아오지 못한 표국의 죄를 끌어안고 살아남은 자로서 이제부터는 자기 표국이 무엇을 외면했는지 말해야 한다. 그것이 산 자가 갚아야 할 몫이다. 명석도 봉인 공서 조각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청화문이 무너질 때 원로로서 끝까지 막지 못한 죄, 후배들을 지키지 못한 죄, 봉인을 지킨다면서 오히려 그 봉인을 썩게 만든 죄. 이제 그는 그것을 들고 다시 세상 위로 나가야 한다. 진혁과 소우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는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죄를 어떤 말로도 덜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의 침묵이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오히려 단순했다. 끝까지 가서 자기가 팔아넘긴 줄이 어디까지 뻗었는지 직접 보고 그 앞에서 자기 이름을 숨기지 않는 것뿐이다. 진무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월화장 쪽 숲 그늘 넘어 땅 아래 어딘가에는 아직도 망령들이 조용히 서 있을 것이다. 담서와 백철우, 젖은 사공, 주석, 감나무 아래 편지의 젊은 사내, 야광묘의 무사들, 봉토 아래 이름 없는 자들까지 그들은 여전히 다 떠나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제 방향은 정해졌다. 더는 자기 원한만 붙든 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산 자가 갚아야 할 죄를 끝까지 보게 만들 증언으로 남게 된 것이다. 진무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이제 복림진이다. 죽은 자들의 부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걸음부터는 단지 망령의 군세만으로는 부족하다. 살아남은 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증언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손으로 끊어야 할 줄을 끊어야 한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남은 싸움이다. 그리고 그 싸움은 결국 산 자가 갚아야 할 죄에서 시작될 것이다.